앞에 기출사료 박스로 만든 건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해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자, 140쪽에 근대사의 태동기 사회와 경제 가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배경 방납으로 인한 농민 부담이 증가. 두 번째, 강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작. 인조, 효종, 숙종 때 전국에 제외됐다. 물론 육류지역은 제외됩니다.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는 제외됩니다. 영양,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가져왔다. 우리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조세 중에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을 알지 못하고 시험장에 간다? 이건 떨어지려고 작정하고 간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동법을 모르면은. 자, 옳은 거 가겠습니다.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여줬다. 원래 두 필에서 한 필로. 이건 균역법입니다. 1번 지문도 되게 중요한 지문이 또 나왔죠. 균역법.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감해줬다. 같은 말로 감포론이라고 한다. 이용조 때입니다. 이건 강해군 때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개의 단어는 공무원 수험생이라면 대동법과 균역법은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부과했다. 보세요. 균역법이 두 필, 한 필로 줄였기 때문에 가압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완책이 나오는데 보완책 중에 하나가 여기에 결작이라는 단어가 들어온다고. 지주들에게 토지 한 결당 2두씩을 징수해야 한다고. 한 결당 2두씩 징수하는 걸 우리는 결작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이거 선무분감포라 불러요. 양반 아닌 놈의 새끼들이 갑자기 양반 행세하는 데 있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일반 학생들이. 얘들에게도 세금을 더 거두는 방법. 그 다음에 잡세, 어세, 염세,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중요해.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지? 중요한 지문이네요. 세 번째, 공납의 기준을 토지를 결수로 바꿨다.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서 징수하게 됐다. 이 단어도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또 들어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 강해군 때 시작해서 숙종 때 가야 완성이 되거든. 이게 100년 걸리거든. 왜? 토지 결수라는 얘기는 지주는 많이 내고, 그죠? 토지가 없는 무전 농민들은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기 때문에 양반들이 반대하다 보니 100년, 한 세기 걸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징수하게 됐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뭐예요?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있잖아. 특산물이 되게 말썽 많아진 게 뭐예요? 방납과 대납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대동법이었거든. 대동법은 뭐냐? 특산물 대신에 뭘로? 토지 결수에 따라 뭘 내야 되는 거야? 미, 포, 전. 농사 짓는다면 쌀로 하자는 거야. 포목전을 한 사람은 포로. 장사를 하시면 돈을 만지기 때문에 돈을 미포, 전으로 내려자. 되게 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선생님 매 수업마다 되게 강조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됐죠? 충분히 이해 가셨죠? 여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용조에서 지금 보시면 이건 용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조를 얘기하는 거고 이 조는 아직 안 나와서 조가 나온다면 여기는 이제 공법이겠죠? 이해 가셨죠? 자, 조는 뭐예요? 공법이에요. 연분구등법, 전분, 육두법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영정법, 인조 때, 숙종 때, 비총제. 쌀 생산을 했을 때 세금 어떻게 걷겠냐는 뜻이야. 10분의 1 걷었지?
그죠? 10분의 1가 됐죠. 세종대왕이 어떻게? 10분의 1 너무 양이 적다고 생각하지. 그 뭘 만든 거야? 공법을 만들었다고. 풍흉에 따라서 비옥 따라서 연분 구성법, 전분 6등급을 나눴다고. 인조 때 한 개일당 4도로 6도에서 4도로 처음 고정하기 시작했지. 부족하잖아. 그 지역 할당별로 총액을 정해서 지방에 세금을 더 걷어가는 방법들. 국가 운영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게 조입니다. 조자. 한자로 여기 적죠. 용자. 쓸 용자. 사람을 쓰는 거야. 군 얘기하는 거야. 이 조자. 고를 조자. 지방의 특산물을 선택해서 고른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내용도 전부 다 뭐예요? 조용조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 수업을 아직 안 들으신 분들 계십니다. 안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너무 싱거워. 왜? 수업 시간 매 할 때마다 강조했던 내용들이니까. 또 매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조용조입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끊임없이 출제하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용조에 대한 얘기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수업 시간 계속 하는 게 둘 중에 하나 나온다고 그러지. 조용조, 이거 뭐야? 조세에 대한 얘기. 조용조, 조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공무원 월급에 대한 얘기 또 나올 거 아니야. 공무원의 월급 제도를 뭐라 불러? 토지조사를 한다고.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녹봉제 이런 거 얘기한다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 자,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녹봉제. 조선시대 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조선시대 공무원 월급 어떻게 받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이해 가셨죠? 저 뭐가 있는가 여기서까지는? 농민이 생산하는 쌀의 일부를 내가 월급 몫으로 가져간다. 수조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공무원이. 공무원이 땅을 받는 게 아니라 농민이 생산되는 양의 일부를 내가 가져가겠다. 월급 몫으로. 이걸 뭐라 불러? 수조권을 가지고 있다. 아셨죠? 공무원이 뭘 가지고 있다? 수조권을. 이거 나오면 돼, 안 돼? 공무원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 안 돼. 공무원은 부임했다가 퇴직하면 끝나는 거야. 절대. 관수, 관급제, 녹봉제. 이제는 뭐죠, 이제? 처음으로 녹봉이라는 게 처음 등장하잖아요. 국가에서 급수에 따라 1, 2, 3, 4, 5, 6, 7, 8, 9, 고박, 이함 총 18품계잖아. 그 18품계에 따라서 급여가 책봉되어 있다고. 그 책정되는 급여가 나가기 시작한다고. 이걸 녹봉제라고 한다고. 그래서 관수관급제부터 처음으로 등장하고 명정 이후부터는 합법적인 방법에 따라서 공무원 월급이 나가기 시작한다고. 이게 이제 서울에 가면 공무원 월급 받는 데가 광흥창이라는 데라고 있다고. 광흥창에서 공무원 월급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됐죠? 구분 꼭 하실 것. 뭐와 뭐? 조용조, 조세와 그 다음에 국가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의 토지제도가 구분이 될 것. 구분 못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바보, 멍청이. 시험에 나올 문제를 가르치는데도 모르고 간다는 얘기는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시험장에 안 가야지. 이것도 모르고 간다면. 왜? 영어 100점 맞으면 뭐 할 거야? 한국사 100점 맞으면 떨어지는데 다 모든 수험생이 한국사 100점 작전을 하는데 하나라도 미스테이크 하면 안 된다고. 한국사를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근데 내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보도 무조건 한국사를 만만하게 본다고. 다 만만하게 보는 과목을 틀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하나가 마이너스 둘이 생긴다고. 상대방에 비교한다면. 그래서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국사가. 아니, 생각해봐봐. 국어형 한국사 중에서 가장 만만한 게 한국사밖에 없잖아. 내가 국어 봤더니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지금 국어 왜 이렇게 어렵게 나왔어?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모르겠어. 네. 자, 4번. 문제 1번 풀고 있어. 지문 4번.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눴다. 6등급으로 나눴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 공법의 전분 6등급 얘기하고 있어. 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나눴다. 이겁니다. 합쳐서 뭐를 얘기죠? 공법이죠. 공법을 누가 만들어요? 되게 시험 잘 나오지, 이거. 세종대왕입니다. 공법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의 수확량을 일정하게 걷는 게 아니라 세금을 더 많이 거둘 목적으로 만든 게 공법이에요. 왜? 여기 뭐에서 10분의 1이었잖아. 10분의 1에서
연분과 전분에 따라서 세금을 더 많이 걷게 한 방법이잖아요. 세종임금이 어떻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어떻게 국가적 사업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국책 사업들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공법이더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으로 가죠. 문제 1번 서두가 좀 길어졌습니다. 중요한 것 때문에요. 2번 다음 지도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자, 지도 봐봅시다. 우주지역이네요. 그죠? 네, 우주지역이고 오른쪽에 아저씨 한 분이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달리는데 깃발에 홍경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홍경래 한자로 보여 있습니다. 홍경래의 난이죠? 연도 잡아야 되겠네요. 1811년입니다. 1811년이고 왕으로 치면 순조 때가 되겠습니다. 일으키는 원인은 뭐죠? 사회 모순이죠. 사회 모순이죠. 안동김 씨가 권력을 잡죠. 자, 여기 평안도 지역이라고. 그래서 서북인에 대한 차별 대우죠. 즉 평안도에 대한 차별 대우가 첫째 등장하고요. 두 번째, 청나라와 가깝다 보니 얘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일반 타도에 비해서 우월성을 보이고 있더라.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도 놈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평안도 놈들이 돈을 잘 번다고? 그건 저보다 서울 사람들 몫이지. 이 돈을 다 강탈해 가려고 한다고 얘들이.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해 가려고 한다고. 결국은 이 두 개 합친 뭐야? 이건 사회 모순이지. 사회적 모순이 폭발하게 된 사건이 홍경래 사건이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예전에 고전 클래식한 문제 중에 하나가 홍경래에 대한 던져주고 이 시기 사실 가장 가까운 사실을 물어본다면 순조 때 거 하나 골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딱 답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공노비 또는 간노비 6만 6천 명이 해방됩니다. 이게 정답으로 가장 많이 떨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지문이에요. 아셨죠? 홍경래에 난 순조 때 공노비 해방에 관련된 부분.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기억번, 금국정벌론을 내세웠다. 이건 묘청의 난 때,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묘청의 난 때 금국을 정벌하자. 두 번째, 광산 노동자에 참여했다. 여기에 되게 많은 광산 노동자, 백성들, 신분의 고하를 막는 모든 신분층이 전부 다 참여하게 된 게 홍경래의 난입니다. 세 번째, 서북인에 대한 차별대우, 평안도 사람들에 대한 차별대우. 맞습니다. 개경파, 서경파의 대립을 일어났다. 이건 묘청의 난. 그래서 니은, 지긋, 니은, 지긋. 이거 말고도 나온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공노비 해방이 꼭 선택지 있는지 보시라고. 원래 아버지가 정조잖아요. 정조 때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 공사노비를 혁파하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근데 갑작스레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꼬맹이가 왕이 됐다고, 순조가.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것을 산노비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노비만 일단 석방.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동김 세력이 휘둘렸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안동김 씨, 김조순이 순조의 장인이세요. 그래서 김조순의 도움을 받아서 공노비라도 석방합시다 해서 석방된 게 이거예요. 아셨죠? 산업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셨죠? 공산업이 석방 누가 계획을 잡고 있었다? 아버지 정조. 그래서 공노비 해방은 누구? 아들 순조. 딱 잡으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 3번 갈게요. 다음 가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의정 박세가가 상소를 올려 해서 일대에는 부역이 번다하고 무거워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신이 이 고장을 왕래한 지가 거의 30년이나 되는데 다른 여러 도에 실시하는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되게 그 법의 기원은 율곡이에게 시작된 것인데, 율곡이 밑줄 봅시다. 율곡이. 율곡이가 무슨 세금 과도를 문제 주장하는 내용이 뭐예요? 오케이, 수미법입니다. 수미법을 처음 주장한 사람 누구죠? 조광조, 유송룡,
이런 인사들이죠. 이런 인사. 세금을 쌀로 거둡시다. 어떤 문제? 조, 용, 조 중에 어떤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산물, 현물을 걷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 특산물을 차라리 쌀로 거두는 게 어떻겠느냐. 수미법을 주장하죠. 처음 주장한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강해군 때 호조 참이었던 한 백점이 영의정이었던 이원익에게 얘기하고, 이원익은 이런 식으로 강해군까지 이렇게 보고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대개 그 법의 기원은 율곡기에 시작되는데 그동안에 선해청을 두었으며, 대동법조가 되겠다. 강해군 때 대동법이 시행됐고 그 주무관청이 선해청입니다. 선해청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명칭은 달랐지만 실속은 같았다. 그 뒤에 호남과 영남에서 시도 백성들이 모두 신뢰하였다고 합니다. 대동법이 되겠죠.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했다. 이거 뭐죠? 균역법. 균역법의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는 방법은 결작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전세를 한길령 4도로 고정시켰다. 여기입니다. 처음에 6도로 출발했다 4도로 고정, 영정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연분구등법에 따라, 연분구등법 여기 있습니다. 공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종대왕식입니다. 4번, 곡물 대신에 쌀, 삼배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미포전으로 수납하게끔 하였다. 문제 4번. 다음 가에 들어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적전을 가는 쟁기를 잡으시니, 우리 사이에 농업국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본을 중시하는 거동이 아름답고 혹독한 형벌을 없애라라는 명을 내리시니, 형벌 없애라는 얘기다. 벌써 감이 와야 되는데, 명을 내리시니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성대하였습니다. 정포를 고루 주신 은혜로 말하면 천명을 받아 백성을 보존할 기에 크게 부합되거니와 이를 덜어 아래를 더하여 어염세를 아울러 어염세 밑줄 그시고 그 위에 정포 밑줄 그어야 됩니다. 여자 남자가 기뻐하며 양잠, 농경이 각각 제자리를 얻었습니다. 뭐예요? 이겁니다. 군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군포를 정포라고도 해요. 노동력을 갖다 우리는 정이라고 하거든요. 정포라고 합니다. 영조의 균역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영조 업적 골라보겠습니다.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영조의 흥선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서원 정리가 영조가 되겠죠. 초계 문신제 정조. 청에서 사용되는 시연력, 달력입니다. 효종임금, 최초의 우리 실학이라고 하죠. 24절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청과 국경을 확정하여 백선 정계비를 세운 사람은 숙종임금입니다. 우리나라의 박권이라는 사람하고 청나라의 목국동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백선 정계비를 세웠다. 서해 압록, 동이 토문. 서쪽으로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으로는 토문을 경계로 한다. 문제는 이게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랬죠. 청나라 애들은 어디라고 그러죠? 청은 두만강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송화강이라고 얘기했다고. 자, 봐봐. 우리 송화강 여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길 이렇게. 이게 송화강이라고. 여기 두만강이라고 여기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게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청나라에도 뭐 니네는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청나라에도 야 니네 땅은 여기야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기야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숙종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고종 때 간도를 갖다가 조선인을 비워달라는 의미가 터지면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는 뜻입니다. 자, 저 비석을 세운 건 언제라고요? 서해압록 동이토문은 숙종 때.
백두산지가 세운 이유는 뭐죠? 산삼 때문에. 산삼이 농사 1년 짓는 것보다 한 뿌리 키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수익이. 굳이 고생해서 농사를 1년 동안 질 필요가 없다는 거지. 백두산이 원래 되게 3만 원 키우면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올라가 봤더니 청해들도 와 있더란 얘기죠. 서로 어떻게 국경선 문제 서로 막 티격태격 싸운다는 거야. 야, 이게 니네 땅이야, 내네 땅이야, 막 서로 막 싸운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양국의 관리에 가서 지었더니 이렇게 서해안도 동이통을 했다는 거야. 숙정된 별 문제가 없이 그냥 했다는 거지. 근데 고종임금 때 청나라에 갑자기 이게 개발하겠다는 거, 이쪽 지역을. 그래서 우리 조선에다 내보내라고 명을 하니까 이게 결국 터져 나오는 겁니다. 됐죠? 충분히 가셨죠? 자, 이어서 갑니다. 문제 5번 갈게요. 자, 문제 5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계상으로 옳은 것은 이혐, 종로, 칠패, 남대문은 모두 난전이다. 도고 행위는 물론 집방하여 매매하는 것이 어물전 10배에 이르렀다. 또 이들은 누원점, 서울 도봉구의 도고 최경륜, 이성로, 엄차기 등과 체결하여 동서어물이 서울로 들어오는 것을 모두 사들여 쌓아두었다가 이현과 칠패에 보내 난매하였다. 이 시기의 경계상으로 온 걸 물어봤습니다. 즉 난전들이 활동이 이렇게 커졌죠. 그 난전을 허가한 사람은 누구죠? 종조임금이죠. 그렇잖아요. 봐봐봐. 서울에 여기 유기전, 여기 시전 상인들이 이렇게 있다고. 서울에는 이 사람들만이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전부 다 뭐라고 그러지? 국가에서 허가해준 상인들 우리는 뭐라 불러요? 관허상이라 부른다고. 누구나 장사할 수 있는 게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지. 국가에 허가받은 상인들만 장사할 때 이걸 관허상, 시전상이라고 한다. 근데 시전상인들은 특권이 하나 있다고. 금난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장사가 잘 되는 곳에 자판 버리고 난전을 펼치는 아저씨들이 등장하더란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이 난전을 금하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들 못하게끔 이렇게 가지시는 권한, 그 권한을 갖다가 내세워서 난전을 하는 사람들을 폭행, 구타, 욕설, 그 다음에 물건을 파괴, 파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지. 이걸 누가 알게 된 거죠? 종조가 알게 됐다는 뜻이죠. 자, 이거 돈을 되게 잘 버는 애들이잖아. 독점이잖아. 독과점이잖아. 이 많은 돈을 벌어서 정치자금이 들어가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누구에게? 노론에게. 그 노론은 정조가 진짜 되게 싫어하는 세력들이에요. 왜?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였던 세력들이야. 얘들이 정치자금 들어가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정치자금법이 그 당시 법으로 제정된 게 없잖아. 그죠? 그렇다고 야 니네를 처벌해야 돼. 이걸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난전을 허가함으로 인해서 얘들이 수익을 감소하게 되면서 여기 들어간 자금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면 노론의 힘도 빠질 것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 가셨죠? 충분히 이해 가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경상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시기는 그럼 언제로 봐야 되겠어요? 난전이 나오니까 조선 후기죠. 일단 종조가 나오니까 18세기 상황이 나오니까 조선 후기로 봐야 되겠죠. 자, 1번 사상과 난전에 바로 시전상의 특권이 이어받았다. 맞죠? 옳지 않은 거니까. 두 번째, 강경포, 원산포 지역이 새로운 상업 중심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지역도 있더라. 세 번째, 포구를 정하여 경강상인이 선상활동을 하기도 하더라. 중개무역을 하던 송상이 운송업, 조선업을 지배하던 그 상으로 성장하였다. 이건 사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상에 대한 얘기. 답은 4번이 가장 근접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자료가 등장하는 또 시기입니다. 시기에 나타나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모내기 나왔으면 더 이상 읽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뭐예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모내기, 같은 말로 이양법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 갑니다. 1번 모내기가 확산돼 벼와 볼 이모작이 가능해졌고 노동력이 크게 절감될 수 있었습니다. 벼와 볼의 이모작, 벼와 볼의 이모작.
일부 농민은 인삼, 담배, 채소, 면화 등과 같은 상품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예, 특히 키워드는 담배죠. 담배가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서 조선 후기의 물건이라 봐야 되겠죠. 지주에 대한 지제 납부 방식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죠.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통상 여기는 3분의 1이고 여기는 통상 2분의 1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조법에서 조조법으로. 그 다음에 4번. 교환 경제 발전은 해동 통보를 비롯한 여러 화폐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조선 후기인데 갑자기 해동 통보가 나오면 안 되지. 아까도 얘기했죠. 고려 숙종 때 나온 게 3가지가 있죠. 4가지구나. 은병도 있을 거고, 삼한, 통보, 중보, 해동, 동국. 통보, 중보. 됐죠? 고려 숙종 때 나타났던 화폐들. 누구의 건이라고 그랬어요? 송나라 유학 갔다 온 자기 동생 승려? 의천의 건의로 만든 게 이런 화폐들이. 자기가 봤을 거 아니야. 송나라가. 야, 이거 되게 편리하다는 걸 느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건의해서 만들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경제활동이 이런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 이른 새벽 보슬비에 담배 신기 참 좋네. 키워드가 벌써 나왔죠? 시기를 물어보니까. 담배 나오면 당연히 조선 후기겠죠. 1번. 정전을 받아들여 농사 짓는 농민. 정전, 통일신라 시대, 성덕왕 때 백성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할구, 은병, 여기입니다. 속종입니다. 주중에 넓다 해서 할구라고 하죠. 포구에서 물품을 거래하는 객주. 객주는 중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공인중개사들이야. 물건을 중개해주고 거기에 수수료를 먹는 사람들. 객주가 등장하더라. 답은 3번. 대식국에서 향료를, 대식국은 오늘날의 아라비아라는 얘기죠. 아라비아. 오늘날 중동 국가들의 상인들이 향료를 구입하는 상인들이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 옳지 않는 것. 시기입니다. 허생은 안 읽어도 되겠는데? 박지원의 허생전이니까 이 사람 조선 후기 사람이니까 당연히 시대는 후기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거 골라가겠습니다. 1번. 보부상들을 보호할 목적 해상공국이 설치되었다. 해상공국은 1883년입니다. 이거 뭐하는 단체들이요? 네, 보부상 단체들이죠. 네, 보부상 단체들입니다. 민비가 사라졌을 때 민비 집권 시기에 만들어진 게 해상공국. 네. 뭐냐면 만든 취지 자체는 되게 좋아요. 우리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죠. 여기서. 그죠?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밖에서 외국으로부터 물건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좋은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서 싸게 팔려요. 국내에 있는 내수시장이 죽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해상공국이에요. 보부상들에게 장시해서라도 자기 물건을 팔아서 영업이익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준 취지였어요. 근본 취지는 참 좋죠. 네, 국내 시장에서 자기들 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니 그 설 자리를 계속 보존시켜주기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알다시피 보부상 단체는 관변단체예요. 또는 의용단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의용단체이기도 해요. 국가에서 필요한 일을 갖다가 직접 하기 좀 껄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얘들 대신 시켜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제압해서 본래대로 돌아가는 역할을 해준 단체들이에요. 결국 의용단체, 관변단체. 대신 얘들은 특혜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선시대에 지금처럼 전기 밥솥을 쓰던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커다란 솥단지. 뭐라 하지? 그 솥단지를? 시골에 가면 그런 거 많잖아.
지금 많이 사라졌겠지만. 우리 가끔 삼겹살집 가면 뚜껑을 이렇게 벗어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아시죠? 커다란 섭단지를 독점 판매권을 주게 돼요. 얘들에게만. 네. 그러므로 해서 얘들이 이익을 얻고 대신 국가에 옳지 않는 일에 도움을 되게 많이 되던 사람들입니다. 오케이? 됐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갑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상황으로 옳지 않는 것. 시기입니다. 자, 쭉 안 읽어봐도 아는 단어 찾아볼까요? 또 나왔네요. 담배. 담배라면 뭐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조선 후기. 옳지 않는 것. 전국적으로 장시가 널리 확산되었다. 네. 즉 5일장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고요. 예를 들어 오늘은 뭐 인천장, 5일 뒤에는 부평장, 5일 뒤에는 뭐 시흥장 이런 식으로 5일마다 장이 서는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두 번째, 강작과 상품작물의 재배가 확대되었다. 조선후기 대동법이 실시됐죠. 그죠? 그럼 이양법이 실시됐죠. 이양법이 실시된 결과 나타난 게 광작에 돈을 많이 버는 농민들은 토지를 많이 사들였어요. 이양법 결과. 이게 이제 광작이에요. 네. 그 다음에 상품작물의 재배가 확대됐다. 담배 같은 것들, 방금 얘기했던 담배라든가 우리가 농사지어서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채소라든가 그 다음에 담배라든가 이러한 업들이 훨씬 더 부가적 가치가 있다는 거지. 여기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하더라. 바보가 아닌 이상 1년에 농사지어 10만 원 모금보다 대충 뭐 했는데 한 100만 원 버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래서 부업이 주가 되는 현상이 바뀌고 있는 현상들, 즉 상품화 작물들이 활성화되는 시기, 조선 후기입니다. 3번 상업장려에 관영상점이 개설되었다. 네, 이건 고려시대에 처음 해설에도 나왔습니다. 객연과 석양이 처음으로 관영서점이 처음 등장합니다. 고려시대입니다. 전문적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합니다. 즉 물주와 덕대입니다. 18세기 후반입니다. 광산을 경영하는 물주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주제가 18세기 후반에 등장합니다. 돈을 대는 사람 물주, 덕대 전문 경영인, 광산을 개발하는데 분화가 되죠. 세분화되잖아. 물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덕대, 전문 경영인, 광산을 개발하는 전문 경영인들이 등장하더라. 이걸 물주제라고 합니다. 물주제. 물주제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앞에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뭐가 실패했나요? 뭐가 실패했을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는 부서가 뭐예요? 봐봐. 우리 삼성 육부 있잖아. 육부는 행정을 조직하고 직접 운영하려잖아. 6조잖아. 6조 중에서 2조는 인사관리하는 데고 호조가 재정을 담당하는 거잖아. 호조의 관리가 여기 파견됐다고. 호조의 관리가 어떻게? 지방의 광산을 직접 개발하고 이익을 직접 가져가겠다고 한다고. 이 제도가 뭐냐고. 대답을 못 하시는 걸 봐서 모른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수업을 안 들었다든가. 이게 실패한다고, 이 제도가. 이 제도가 실패한다고. 그리고 국가에서 다시 물주제로 이렇게 온다고. 물주제로. 이해가셨나요? 퀘스천 마크 이렇게 수업 끝날 때까지 생각나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기억을 못하는 데 되게 많습니다. 참고 수령이 협조를 안 합니다. 비협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이해가셨죠? 다시 갑니다. 자, 문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률지대란
타조법을 얘기합니다. 2분의 1. 정액지대란 도조법을 얘기합니다. 네. 즉 정률에서 정액지대로 넘어갔습니다. 정액지대가 좋은 점은 뭐냐면 수확량과 관계가 없습니다. 수확량과 관계없이 정해진 액수만큼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풍요라든가 수확량과 관계없이 주기 때문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률보다는 정액지대를 훨씬 더 선호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제 10번 가겠습니다. 문제 10번.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것. 요즘 빈둥거리며 노는 무례배들이 삼삼오오 때를 지어 스스로 가게 이름을 붙여놓고 사람들이 일용품에 관계되는 것을 멋대로 전부 주관합니다. 크게는 말이나 배에 실은 물건부터 작게는 머리에 이고 손에 든 물건까지 길목에서 사람을 기다렸다가 싼 값으로 억지로 사는데 물건 주인이 듣지 않으면 곧 난전이라 부르면서 결박하여 형조 한성부에 잡아 넣었습니다. 난전들을 갖다 결박하고 한성부 형조에 잡아 넣었다. 이건 시전상인들의 형포입니다. 네, 시전상인들의 형포죠. 즉 금난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전이라고 외치고 난전을 잡아 넣는 겁니다. 이 때문에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본전도 되지 않는 값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통공이 발생하기 이전에 나오는 사료라고 보면 됩니다. 정조도 신의통공을 통해서 난전을 허가하잖아요. 그 전에 시전상인들이 권한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행위들입니다. 이걸 시정하기엔 정책으로 뭐가 될까요? 통공정책이 돼야 되겠죠. 정조임금이 통공정책, 즉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난 정권을 철폐하고 난전을 허용한다. 난전을 허용한다. 난전을 허용한 목적 두 가지가 있었죠. 노론에 흘러 들어가는 정치자금을 막겠다는 거 하나하고 하삼도 지역에서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 주변에 산단 말이야. 많은 피해를 입어요. 특히 홍수가 나는 여름철에. 그분들에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난전을 허용한다. 즉 이민정책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통공정책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밑줄 그은 변화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 골라주세요. 이 그림은 되게 유명한 단원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네. 이건 그 남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3일 정도 여자 집에 머물다가 바로 시댁으로 가는 결혼 풍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친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시대를 물어볼 겁니다. 조선 후기입니다.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백성들이 주로 바다에서 갔다 이런 것도 보통 풍속화라는 단어를 쓰죠. 김홍도의 풍속화 내용입니다. 이 변화의 내용을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양난 이후에 가족조대가 변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신랑이 신부집에 여러 해 동안 머물렀지만 신랑이 신부집에 여러 집에 머물렀다. 장가 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요즘은 길게는 수개월, 짧게는 3일 정도 머물다가 신부와 함께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는 뭐죠? 조선 후기입니다. 보기 1번, 기억본. 재산 상속에서 장자 우선의 원칙이 확산되었다. 맞습니다. 고려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n분의 1이에요. 네? 남녀, 그 다음에 장남, 차남 뭐 상관없이 전부 다 n분의 1이었다고요. 근데 고려 후기가 되면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신분제도가 더 강화돼요. 그러니까 신분이 약화될 걸 되게 싫어한다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법이 되게 강화돼요. 그래서 예속 논쟁이 결국 뭐야? 임진왜란 이후에 그 틀을 그대로 계속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예속 논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장자 우선 중심으로 시대가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말하는 김장생이 얘기하는 예법이에요. 김장생이 얘기하는 예법. 그 송실이 그 권력을, 그러니까 송실이 김장생의 제자란 말이야. 그래서 스승의 예법에 대한 부분을 송실이 그대로 물려받고 송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예법을 되게 강조하는 시대로 간다는 뜻이죠. 두 번째,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부모의 제사를 지냈다. 이건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윤회봉사라고 합니다. 윤회봉사. 남녀 구분 없이 형제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낸다. 이걸 윤회봉사라고 그러죠. 윤회봉사.
고려부터 조선 전기에 해당되는 것. 장남이 무조건 하게 된 것은 전후기가 돼야 되겠고요. 아들이 없는 집에서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전후기입니다. 기역 뒤의 정답이 되겠고요. 아들, 딸 구별 없이 태어난 순 족보에 올렸습니다.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전기. 고려시대는 족보가 없나요? 예, 조선 전기의 족보가 등장하기 때문에 고려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조선시대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어갈까요? 네, 좀 쉬겠습니다. 안심이 됩니다.